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주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심심치 않게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뜻부터 이제 좀 분석해 보면 이거는 행위는 합법이에요. 그런데 합법적인데 왜 부당하다고 하느냐? 이 거래 행위의 계산 결과가 조세 부담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면 그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를 부인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세금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냐.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첫 번째 유형을 본다면 시가보다도 저가로 양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가로 양수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주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싸게 팔면은 우리가 양도 차익은 어떻게 산대죠? 양도한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 등의 필요 경비를 빼주는 거죠. 그런데 저가로 양도하면 양도 금액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럼 차익이 줄면 세금이 줄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가로 양수하게 되면 취득가격이 업이 되겠죠. 그럼 취득가격이 업이 되면 차익도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부당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누구와 거래해도 다 부당행위냐? 그건 아니고 전제 조건이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왔을 때는 이거는 부당하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뭐 형제 자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지분율 관계로 묶여 있다든가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싸게 팔고 비싸게 팔면 다 부당행위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3억 이상 차이가 난다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거는 부당행위로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가 1억 원짜리 기계인데 1억 원짜리 기계인데 이거를 만약에 5천에 팔았다. 5천에 팔았다 이겁니다. 1억 원짜리 기계를 5천에 팝니다. 그러면은 1억 원짜리 기계를 5천만 원에 팔면은 그만큼 저가가 되겠죠? 그럼 부당행위냐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3억 이상 차이가 났느냐? 3억 이상 차이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그러면 시가의 5%를 따져보자 이거죠. 그럼 시가는 1억이죠. 그러면 1억 원에 5%, 1억 원에 50%가 5천이고 5%는 500이잖아요. 자, 1억 원에 50%는 5천이고 5%는 500이잖아요. 그럼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느냐? 500만 원 이상 차이 났죠. 500만 원 이상 차이 났죠. 그렇죠? 그럼 부당행위다 이거예요. 부당행위다. 오케이. 부당행위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9천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만약에 9천 뭐 700에 팔았다. 그러면 30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500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부당행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례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좀 알아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2월 과세와 좀 비슷한 규정이 있겠습니다. 바로 징여 후 양도가 되겠어요. 바로 징여 후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여 후 양도라는 것은 어떤 거였죠? 징여자가 있고 수중자가 있고 3자가 있었을 때 징여 거래를 했고 양도 거래를 했을 때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랬을 때도 부당행위가 될 수 있냐? 일단 부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는 조건이 이거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한 것인가? 그 다음에 세금 부담을 줄여준 것인가를 따져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 징여자와 수중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되려면 뭐 직계, 존소,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직계, 존속과 비속은 안 들어갑니다. 요거 주의하셔야겠어요. 왜 안 들어가느냐? 이때 직계, 존속, 비속은 징여 양도 거래가 되면 얘는 2월 과세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2월 과세라는 규정을 적용을 따로 받고 있는데 이걸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조세 부담의 감소 효과를 가져야지 부당행위 된다고 그랬죠? 감소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건 부당행위 안 되는 겁니다. 자, 따져봅니다. 징여했을 때 징여세가 100만 원이 나왔고요.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징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다. 예를 들어서 징여자는 형이고
수증자는 동생이에요. 근데 직접 양도했더니 세금이 400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400.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300만 원 나올 거를 400만 원이 부과가 되면 세금이 줄어든 효과가 왔잖아요. 그렇죠? 직접 양도한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양도한 것보다는 징여와 양도를 통해서 세금을 100을 줄였죠. 바로 이러니까 부당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수관계인 맞죠? 그러면 세금의 감소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다 합쳤는데 이것이 뭐 500이 되고 여기는 400이 됐다. 그러면 이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2월 과세 달라요. 2월 과세는 부당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서 납세무자는 그러면 누가 되느냐? 납세무자는 우리 2월 과세는 납세무자가 자 떠올려 보시면 수중자였었어요. 그렇죠? 자 비교를 해서 정리해보면 2월 과세는 납세 의무자 부당행위 계산부인 자 여기는 납세무자가 수중자였죠. 하지만 얘는 당초 증여자가 부당행위를 조작했다 보는 겁니다. 부당행위를 일으켰다. 주모자다 이거죠. 그래서 증여자에게 납세금을 지웁니다. 다르죠? 두 번째, 증여세 낸 거는 어떻게 되느냐? 증여세 낸 거는 2월 과세는 경비 인정을 해줬습니다만 이 부당행위는 이 자체를 부당거래로 보기 때문에 다 이걸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없었던 걸 봅니다. 취소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공통점은 다 5년 이내죠. 그렇죠? 자, 5년 이내 징여 5년 이내인가? 예, 5년 이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당행위 여부를 따지느냐. 부당행위에서 조세 부담의 감소를 따지느냐. 얘는 그런 거 안 따져요. 무조건 2월 과세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부당행위를 조세 부담의 감소를 따진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는 배우자 간이나 직계, 존속, 비속 간이 되지만 여기는 제외한다는 거죠. 제외하고 형제, 자매 등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 시가의 5%, 특히, 그 다음에 징여 양도와 2월 과세와 부당행위 차이점. 징여자가 납세무자 되고, 징여는 취소가 되고, 5년이고, 그다음 부당행위를 통해서 조세 부담의 감소가 왔을 때만 부당행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제외한 형제, 자매 등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가로 5번에 양도소득의 부당예산 부인 의의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동그라미 2번 자산의 고가 양수 그렇죠? 자산의 고가 양수 비싸게 사주거나 저가 양도했을 때를 지칭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느냐? 오른쪽에 그 밑에 보시면 디귿에 나오죠. 디귿 맨 밑에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이상 나거나 시가의 5% 특히 5%를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5% 3%가 아니라 5%.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3번 징여 후 양도가 됐을 때가 있죠. 자, 징여 후 양도가 됐을 때는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감소 효과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 징여받은 자의 징여세와 양도세의 합한 금액하고 니은 징여자가 직접 양도한 양도세 비교해봐서 직접 양도세가 그럼 이게 기억이 되고 이게 니은이 되겠죠. 어떤 경우에만 기억이 작은 경우에만 그렇죠? 기억이 작은 경우에만 부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가로 6번에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이 있죠. 자, 이건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 시험 질문에 등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의 구분 계산에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의 소득별로 구분 계산한다. 다만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 손실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자미줄, 통산한다, 안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토지, 건물, 권리, 기타 자산이 있고 주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양도한 금액이 필요 경비를 앞서면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양도한 금액보다도 필요 경비가 더 많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생기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우리는 차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손금이라고 하죠. 결손금. 그러면 이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차익과 차손이 생겼을 때. 그럼 서로 공제받으면 좀 좋겠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부동산과 권리와 그 다음에가 기타 자산. 그럼 이번에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았는데 마이너스 100원의 손실이 생겼어요. 결손, 손실. 근데 주식은 플러스 200원 생긴 거예요. 그럼 서로 마이너스를 통산할 수 있냐?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통산이 안 됩니다.
얘는 얘대로 계산하고 얘는 얘대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되느냐? 토지는 100원의 흑자를 받는데 건물은 마이너스 20원의 적자를 받다. 손실을 봤다 이거예요. 그럼 통산이 되냐? 예. 같은 먹기는 통산이 됩니다. 그럼 80으로 줄으니까 세금 부담이 줄어들겠죠. 서로 다른 유형은 통산이 다른 소득과 서로 다른 소득의 유형과 결손을 채울 수는 없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건 다 끝났습니다. 신고 납부로 갑니다. 자, 별표지. 간단하지만 잘 정리를 역시 해 두셔야 될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소득세라는 세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출발했죠?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러면 1년이라는 과세기간이 있었어요.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1년이라는 과세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자마자 우리가 신고할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매하자마자 신고할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 매매하자마자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예정신고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고요? 예정신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신고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신고.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은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굳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했는데 뭘 또 합니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확정신고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갑처럼 여러분 같으면 신고하시겠어요? 을처럼 신고하시겠어요? 당연히 을처럼 신고하지 누가 빨리 신고하겠습니까?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불이익을 줍니다. 우리 가산세 배우셨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배웠습니다.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신고냐 아니면 과소신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얘는 곱하기 20%고 과소일 때는 10%인데 반해서 부정할 때는 무조건 40%다 이런 얘기예요. 40%. 무신고든 과소든 이런 거를 우린 가산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신고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겠죠. 자, 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 이내에 신고를 맞춰주도록 돼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4월 20일 날 잔금을 치렀다, 매매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4월 2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렇죠? 그러면 2개월인가 뭐야? 5월, 6월. 6월달 되겠죠? 그러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맞춰주면 좋겠죠. 그렇죠? 2개월이니까요.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신고는 어디 가서 할 것인가? 이때 신고는 납세지가 될 것이죠. 납세지는 주소지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주소지 세무서.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세무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납부를 하자. 그러면 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납부세금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납부세금이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법은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요.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또는 물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물납도 할 수가 있어요. 즉 나누어 낼 수도 있고 금전 대신 다른 것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 공통점은 1,000만 원을 넘었을 때요.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분할 납부라든가 물납 모두 다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분납, 물납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때 물납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냐? 안 돼요. 부동산 물납이 안 되고 수용 보상을 받으면 채권 보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얘는 용지 보상 채권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점은 1,000만 원 초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할 때 분납 물납은 아니지만 납부할 때 양도소득세만 내느냐? 물론 보통 그렇게 됩니다. 단 감면을 받았을 때는 우리
지방세 할 때도 감면받으면은 부과가 되는 세금이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고 감면세액이 그중 50%다. 그러면 50% 감면분 50만 원에 20%, 10만 원을 농특세로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감면으로 끝나지 않는 그랬습니다. 공짜가 없다. 본세를 감면해주면 농특세를 받는다라는 얘기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캐치할 게 양도세 신고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납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 번째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는 감면시 농특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섯 번째는 분납 물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커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신고 납부란의 오른쪽에 보시면 예정신고 의무자 제출서류 있고 박스가 있죠. 자, 토지 건물 권리 기타 자산은 어떻게 되세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까지다. 다만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치렀을 때는 그 허가를 안 받으면 대금 청산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허가일 기준의 말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6번입니다. 예정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예정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됐을 때는 몇 프로요? 40%, 일반 무신고는 20%, 과소는 10%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와 납부인데요. 그거는 오른쪽에 가로 3번에 확정신고 기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이번에 확정신고 의무자에 보시면 1번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로서 만약에 혹시라도 다 했는데 과표가 없거나 밑줄 결손 마이너스가 생겨도 적용한다. 적용한다는 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오히려 비과세는 아닌데 계산해 보니까 과표가 뭐 제로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 이 사실을 국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신고는 반드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정신고를 한 자. 예정신고를 한 자는 중복해서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개선이 잘못됐다면 확정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확정신고 기간 언제까지냐. 원칙 다음에 언제까지예요? 5월 1일부터. 그렇죠?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역시 이때는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동그라미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년도 5월달이다. 그렇죠? 5월달이라는 거.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라는 거. 예정신고는 2개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제출서로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확정신고라고 건너뛰고요. 3번에 납세의 편의제도. 자, 세금 많으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물납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 분할 납부 사유죠. 자, 분할 납부나 물납은 얼마 초과자예요? 1,000만 원 초과자. 그렇죠? 그래서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각각 얼마 초과자? 1,000만 원 초과자. 밑줄 쳐놓으시고요. 계속 밑줄. 이때 분할 납부는 확정 때도 가능하고 예정 때. 예정신고든 확정든 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 기간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 다음에 3번 분할 납부 가능.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액이고 2천만 원 초과 시는 50% 이하다.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1,400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내고 나중에 400을 내라 이거죠. 만약 양도소득세가 3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500을 내고 다시 1,500을 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계속이. 오른쪽에 물납입니다. 자, 물납은 금전 대신 우리가 부동산으로 물납해야 되는데 부동산 물납이 안 되고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러면 가로 2번에 양도소득세 물납은 거기에 사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가 되거나 강제로 수용당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안합니다. 이랬을 때는 물납의 범위는 역시 두 번째 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해라. 그 다음에 3번 밑줄 물납 대상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자,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으로만 물납할 수가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결정경정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가보시면은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맨 밑에 7번에 추계조사 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계조사. 추계라는 것은 우리가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 추정한다.
이걸 추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추계 그 순서가 있죠. 박스에 1순위 매매사례, 2순위 감정가, 3순위 환산가, 4순위 기준시가. 자, 대신 이때 인용말점은 우리가 양도세 계산에서도 했습니다만 환산가는 우리가 양도가액을 모른다거나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는 환산가를 쓸 수 있다. 근데 환산가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양도 당시 실지 거래액을 알고 있는데 취득 당시 금액을 모르는 거예요. 계약서 분실 등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여기는 기준시가를 조회해서 이 세 가지 가격 가지고 따지는 걸 말합니다. 그럼 환산가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양도 당시 실거래가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억 원이고 이게 만약에 8천만 원이고 이게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 금액 어떻게 구하느냐? 실거래가 금액이 1억이잖아요. 그럼 1억 원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8천이죠. 8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천입니다.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 1억이 2분의 1이면 얼마가 돼요? 5천이 되나요? 아, 그러니까 추계가액은 5천이 되네요. 그렇죠? 5, 8에 40, 1억에 80%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양도, 5번의 양도세 가산세요. 가산세는 우리가 제가 우리 취득세나 등록료세처럼 일반 무신고 20%, 과소 10% 부정할 때는 40%입니다. 이 정도만 캐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신고 불성실 관세가 있고 기장 불성실. 기장을 법인의 대주주가 기장을 제대로 안 했을 때인데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7번에 양도소득세 부가세가 있죠. 부가세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과세 표준되는 양도소득세에게 10% 되는데 그걸 지워버리세요. 네, 거기 1번에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에게 10% 돼 있죠. 예, 지워버리시고 예, 이게 이제 부가세가 있었는데 이 부가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독립세로 전환.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독립세로 전환됐으니까 이제 양도소득 납부세에게는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진 않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다만 감면받을 때 있죠. 감면세액일 때는 20%가 부과됩니다. 감면세액일 때는 20%가 부과된다. 그거 하나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요거는 뭐 매년 출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랑 비교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와 그 차이점 위주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무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납세무자가 거주자도 되고 비거주자도 됩니다. 거주자가 되면 국내외 모든 양도자산, 비거주자는 국내 양도자산만 칭합니다. 하지만 국외는 거주자만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때 거주자는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된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네. 그럼 5년이 안 되면 해당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세 대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 대상은 국내 자산은 우리가 부동산 임차권 같은 여러 가지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자산이 있었는데 거의 똑같아요. 다만 부동산 임차권은 얘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야지 물권처럼 양도된다. 하지만 국외 자산은 그것이 없어요. 그냥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그 점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그 이유가 뭐냐? 얘는 미등기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하지만 얘는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자산은 등기법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지 국외 자산까지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있느냐를 따지면 있지만 얘는 없다는 거예요. 해외 주택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되죠. 얘는 하지만 국외자산 이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서 알아두시겠어요. 그럼 얘는 양도책에서 장특공제, 기본공제 빼주지만 그냥 얘는 양도책에서 기본공제만 빼줍니다. 대신 기본공제는 가능해요.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물납이 되느냐.
얘는 물납이 됩니다. 하지만 얘는 물납이 안 돼요. 왜? 우리가 물납 대상이 공공용지 보상채권이었죠. 수용법에 따른 공공용지 보상법은 그거는 해외에, 프랑스에, 러시아에, 영국에 적용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 나라 법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5년 이상 거주한 자면 됩니다. 그럼 이때 5년의 의미는 뭐냐면, 자, 저나 여러분 다 5년이 되는데 외국인 가운데 우리나라에 와서 아예 국적을 우리나라로 취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현지 부동산을 정리하고 왔는데 거주가 되자마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를 따집니다. 두 번째는 등기 제도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죠. 뭐 비과세를 못 받거나 공제를 못 받거나 70% 정도 된 때는 그런 불이익이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1세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이 해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장특 공제를 못 받는다. 물납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이걸 위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료에 보시면은 의인을 읽어보시고 이번에 납세무자에서 체크할 거. 자, 밑줄. 납세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동그라미 5년 이상 주소나 거주하에 안 한다. 그러니까 비거주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과세유상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자, 밑줄 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 등기든 미등기든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위주로 하고 안 되면 시가로 가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있죠.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양도비용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도책 외환선. 그렇죠? 자, 밑줄입니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당연히 외화로 받으니까 환산해야죠. 이때 참고로 기준환율은 이거는 외화 대 원화의 비율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가 재정환율은 외화 대 외화의 비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죠. 기본공제 옆에 씁니다. 장특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은 어떻게 되냐. 자, 세율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토지 건물 권리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우리가 국내 부동산은 40%, 50% 단기 매도 시 고율과세가 되는 것이 있는데 국외 자산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6에서 38%의 세율을 종합소득세 세율로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 안에 보니까 70%, 60%, 50%, 40% 비리세율이 없죠. 그렇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있는데 그 가로 1번에다 써놓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빼주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냐면 국외자산을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국내든 국외든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세금을 내고 국외자산에 대해서 일부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국외자산은. 이건 문제가 있구나. 따라서 국에서 냈던 세금은 빼주겠다. 아니면 경비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자, 이제 끝부분 양도세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자, 쭉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세가 나옵니다. 기타 소득세 챕터 2장.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 소득세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렇게 배웠었죠. 소득세라는 것은 누가 낸다고 그랬죠? 개인이 내는 건데 거기에는 거주와 비거주가 있다. 근데 거주의 정의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자를 말하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183일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강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누구의 어떤 소득이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런 소득은 다 종합해서 과세를 하자 이거죠. 종합과세.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매매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그렇죠? 매매업, 건설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개업도 있겠죠. 근데 특히 이제 매매업과 건설업을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그러면 매매업과 건설업의 차이가 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얘네는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다. 반면 우리가 배웠던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워낙 목돈이다 보니까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양도소득은 퇴직금이나 양도는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은 1년 동안 번 거니까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벌어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있었고, 확정신고는 예도 똑같습니다. 당연히 5월 달에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소득이나 양도는 다 똑같은 룰을 지금 맞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 사업소득에서는 체크할 게 매매업이냐 건설업이냐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임대업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 임대업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임대업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소득세 개요 특징 뭐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건 이번에 종합과세가 있고, 분류과세가 있죠. 자, 분류과세 밑줄입니다. 예외적으로 퇴직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한번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과세한다. 그러면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부인이 중개업한다. 그래서 소득을 합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가 초과 누진세율 몇 프로죠? 6에서 38%죠. 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가 가로 3번 동그라미 6번에 기타 특징, 국세다, 직접세다, 기간과세다, 신고납부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기간은 자 밑줄 1월부터 10월 말까지이고 딱 예외가 있죠. 거저가 사망한다거나 하면 사망일까지. 외국으로 출국, 이민 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출국한 날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는 어디로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거주자는 주소지 밑줄.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건너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 별표시 하나. 자, 이게 최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땅이나 건물을 임대하고 내가 임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임대소득 범위가 있죠. 그 박스에 보시면 부동산이나 권리를 빌려준다거나 재단, 공장재단이다. 그러면 공장과 그에 따른 모든 시설물을 재단이랍니다. 이걸 빌려주고 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채굴권, 광물과 관련된 이런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려주는 거가 됐을 때.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거는 1번입니다. 자, 1번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토지 건물을 빌려주면은 임대소득이라는 다 아실 텐데 특히 우리가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도 대여가 가능한데 문제는 용익물권에 대여를 했다고 해서 임대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익물권 뭐가 있죠? 우리가 전세권이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가 또 뭐 있죠? 지상권이 있죠. 그 다음에가 지역권이 있잖아요. 각각의 뜻은 이제 아실 거라 보고요. 그러면 전세권을 빌려주면 전전세를 논다는 거죠. 이건 임대소득이에요. 하지만 지상권, 내 땅에다가 공작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라든가 상대방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권리인 이 지역권은 이거는 임대업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얘는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무슨 소득이요? 기타. 기타라는 것은 우리 이자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 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기타라고 해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해서 과세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타니까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대여는 임대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된다. 그래서 소득률이 다 바뀐다는 거. 그럼 왜 이게 다르게 보느냐? 이거는 업으로 봐요. 대여를. 하지만 지상권, 지역권 대여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대여행위를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점이 우선 포커스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기역 밑에 보시면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자, 밑줄입니다. 지역권, 지상권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는 뭐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박스로 요약이 제일 돼 있죠. 토지 건물이나 전세권의 대여는 임대업 사업소득이지만 지상권, 지역권 대여는 기타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가 재단의 대여는 뭐 건너뛰고요. 오른쪽에 가로 3번 비과세 부동산 임대 별표시. 그러면 무조건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빌려주면 다 과세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 임대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니까 뭐가 돼 있어요? 가로 4번 별표시 비과세 논밭의 임대소득 또는 한 개의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자, 논밭이라는 건 농지의 임대죠. 논을 빌려주고 밭을 빌려주면 그 소작료를 받겠죠. 그 소작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죠. 이걸 과세해버리면 누가 농사를 짓겠냐 이거예요. 자, 이때 조심할 거는 농지의 대여인데 이때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 농지가 있잖아요. 근데 과목은 빠진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답을 빌려줬을 때만 들어간다는 거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도 비과세가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면 자 이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집이 이분이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 한 채인데 이걸 월세로 돌리고 본인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분은 월세 수입에 대한 실제 임대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받으면 보증금의 이자가 있어요. 그죠? 보증금은 임대인 돈입니까? 임차인 돈입니까? 임차인 돈이죠. 그러면 임차인 돈 가지고 이자 등의 수익을 예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임차인 때문에 수익이 추가 수익이 임대료 외에 날 수 있는 수익을 우리는 임대료로 간주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간주임대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주임대료. 그러면 이거 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여기는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니까. 그러면은 몇 채부터 과세한다는 거예요? 두 채부터 과세한다는 겁니다.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부터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임대료 과세하느냐? 네. 간주임대료 과세하느냐? 이건 안 합니다. 두 채는 실제 임대료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채냐 두 채냐가 또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한 채는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세 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세 채 이상. 하나, 둘, 세 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것도 신고해야 되고 간주임대료도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다. 다만 한 채일지라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억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밑줄 이 경우 다만 주택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가 얼마 초과 9억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은 제외. 아, 고가 주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가는 세금을 받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소규모, 그 다음에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다 메모해 줍니다. 국외 소재 주택. 국외 주택도 이거는 임대에도 비과세 안 됩니다. 만약에 말레이시아에 아파트가 있는데 임대를 주고 있다. 그건 세금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나 국외는 제외. 그 다음에가,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인데요.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밑줄, 임대소득은 2016년 말까지 소득 한정해서 비과세. 그러면 두 채부터는 과세인데 과세하더라도 이것이 이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그럼 만약에 1,9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봐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주택수계산이죠. 별표시. 그러니까 이게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세 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가구는 몇 채로 봐요? 한 채. 다가구는 단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채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다가구를 임대해도 9억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자. 자, 이때 조심할 거는 각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갑의 지분이 6이고 의 지분이 4면 이 사람 걸 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분이 똑같아. 5대 5다. 그때는 이제 각각입니다.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 자, 또 메모해 주세요. 지분이 동일한 경우 각각. 그 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밑줄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보자. 그러니까 임대인 거를 보지 말자 이거죠.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어떻게 하냐. 이를 따로따로 보냐 합산하느냐. 합산 동그라미. 그러면 남편도 집이 있고 부인도 집이 있으면 따로따로 임대를 할지라도 이거는 두 채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가 그 맨 하단에 니은에 간주임대료 나옵니다. 자, 간주임대료 밑줄. 간주임대료는 거주자가 부동산 권리 등을 대하고 그렇죠. 보증금, 전세금 등을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금액을 지칭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속 밑줄입니다. 몇 채부터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 3억. 그러니까 세 채고 엔드 보증금의 합계 3억을 넘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계산이 됩니다. 다만 밑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2016 말까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무리 3억을 넘었어도 110제곱미터, 110제곱미터, 85제곱미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주택수 빼겠다는 겁니다. 그럼 두 채가 되잖아요. 그러면 두 채가 되면 여러분들 간주임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며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110, 110이 되면 3억 넘어가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 얘기는 소형주택 임대는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서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밑에는 공식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3번의 사업소득의 매매업 건설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명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업소득에서는 그게 매매업과 건설업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건 업종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나온 적은 없었지만, 이것이 매매업인지 건설업인지는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매매는 업을, 파는 걸 업으로 하는 거고, 이건 짓는 걸 업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도 있고, 신축해서 분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기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1과 세기간 이내 1회 이상 취득하고 and 2회 이상 팔면 매매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신축해서 분양해도 매매업을 봐요. 다만 요거는 이제 기준이 어느 정도 자주 사고 팔아야 되느냐.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상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이건 매매업으로 봅니다. 그만큼 자주 사고 보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경매로 낙찰받고 낙찰받은 물건을 판다거나 또 기존의 물건을 팔면은 매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축 분양입니다. 여기는 이제 상가 등의 신축 분양이 있겠고, 주택의 신축 분양이 있겠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 상가 등의 신축 분양은 매매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택의 신축 분양은 건설업으로 봐요. 왜? 건설업, 주택은 필수제고 상가는 선택지잖아요. 당연히 필수제를 우대해줘야죠. 그럼 건설업이 세금이 덜 나오느냐? 예, 세금이 덜 나옵니다. 중소기업 업종 분류가 돼서 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요것만 여러분들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더 디테일한 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3번의 사업소득에 보시면 매매업 건설업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매매업의 의 나오죠. 매매업의 의에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 어느 정도 자주 사고 팔아야 되느냐. 자, 밑줄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다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 세 기간 이내에 1회 이상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매매업으로 본다. 그렇죠? 매매업으로 본다. 그다음에 주택 신축 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집을 지어서 팔면 그건 건설업이다 이거예요. 매매업이 아니라.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이 세금 부담이 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해서 우리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한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우리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진도를 다 마쳤습니다. 어쨌든 반복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반복만이 지름길 반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또 핵심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